제일 어려운 점이 밤문화입니다. 밤문화가 뭐겠어요? 노래방도 있고 술 한잔 먹고 2차 가고, 거기는 퇴근이 되면 도시가 조용합니다. 가정문화 중심이다 보니까. 술 문화가 없어요. 술이 비싸기 때문에. 식당에서 술을 먹으면은 소주 같은 거 팁 주고 음식 시키고 이러면 완전히 양주 먹는 거거든요. 술을 안 좋아하는 남자들은 체질상 거기가 맞을 수도 있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국에서 20년 동안 플라스틱 업종에서 근무를 했고요. 퇴직 후에 캐나다로 이민 가서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다가 퇴직한 김종섭이라고 합니다. 몇 년생이세요? 저는 64년생입니다. 총 직장 생활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한 30년 넘게 했죠. 그 중에서 20년이 되는 거는 한 직장만 얘기를 한 거고, 중간중간에 몇 직장을 이직을 했었죠. 한국에서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제가 플라스틱 생산 제조업체에 있었기 때문에 판매 이런 영업 총괄을 했었습니다. 직급은 그때 당시에 제가 이사였었습니다. 한국에서 퇴직 사유는 어떻게 되시나요? 퇴직은 기러기 생활을 제가 8년을 했죠. 가족들이 있는 데 가서 같이 살기 위해서 캐나다 이민을 위해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직장 그만두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고민은 없으셨어요? 우리 큰애가 중학교 3학년 때, 작은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7살 터울이 있어요. 그 작은 애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유학을 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엄마 아빠가 손이 필요할 때고 그럴 때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한 7년 되더니 편지가 왔어요. 저녁에 우리 가족이 함께 다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을 갖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인생 뭐 있냐? 내가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뭐 기러기 생활의 희생이 아니라 그쪽 새로운 곳에 가서 희생을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이민을 전적으로 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죠. 왜 기러기 아빠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우리 큰애가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학원을 너무 많이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중학교 때도 물론 학원을 다녔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애들한테 자유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공부에만 혹사를 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기러기 아빠를 제가 택하게 된 거죠. 가족 일원 중에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 있다면은 나 하나의 희생은 가장으로서 감수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었죠. 연고가 있으셨어요? 연고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편하게 결정을 할 수 있었고요. 혹시 그러면 부자신가요? 아, 부자면은 제가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취업 활동을 하고 이러지는 않겠죠. 부자는 아니고요. 그냥 남한테 줄 돈 없고요. 밥 한 끼 살 정도는 되는 거.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 평범한 가정, 집 한 채 있고 몸만 건강하면 되는 거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기러기 아빠로서의 삶은 어떤가요? 기러기 아빠의 삶은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남들은 뭐 기러기 아빠가 어떻다 이렇게 단적으로 결론들을 내리잖아요. 저는 기러기 아빠 하면서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의외로. 우리 작은 애가 초등학교 다니니까 아빠가 노는 날이나 이런 때도 케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빠의 시간이 별로 없죠. 자유로운 시간이. 낚시도 가야 되고 등산도 가야 되고 뭐 캠핑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애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케어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해방됐죠. 그리고 또 한참 일할 나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죠. 그게 젊은 날에만 해당될 수 있는 기러기 아빠의 생활일 수도 있죠. 외롭진 않으셨어요? 외로움은 사실 없었습니다. 직장 가면 직장 동료 있죠. 제가 또 영업 총괄 업무를 하다 보니까 또 대리 전순회를 가끔 하거든요. 그쪽에 가서 점주들하고 또 얘기를 하고 휴일이면은 제가 캠핑을 좋아하니까 그냥 계획 없이 떠나고 발 닿는 대로 의외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편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불편한 거는 저는 없었어요. 기록이 아빠도 체질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잘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부엌에 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즐기거든요. 좀 외롭고 힘들어 하시는 기러기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첫 번째가 이 챙겨주는 거가 없다 보니까 아내의 역할이 없다 보니까 그걸 되게 힘들어 해요.
한 달에 생활비는 얼마나 보내셨어요? 한 달에 생활비는 한 450 정도 보냈었어요. 그럼 남는 게 있으세요? 그거는 그 당시 그래도 고액 연봉자라서 조금 여유는 갖고 살았죠. 그때 당시에는 차량 지원서부터 통신비 지원서부터 품위 유지비부터 뭐 사생활에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회사에서 비용이 처리가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좀 여유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기러기 아빠 다른 분들한테 음. 추천하시고 싶으세요? 글쎄요, 제가 기러기 생활 8년, 이민 생활 10년, 18년이죠.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연령층에 따라 또 틀리겠죠. 애들이 어린 젊은 친구들이 기러기 생활을 선호할 거예요. 나이 든 분들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굳이 저는 기러기 아빠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봐라 라는 조언의 얘기가 되지 않을까. 캐나다 얘기를 여쭤볼 예. 텐데요. 한국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고 가신 거예요? 한국은 특별하게 정리할 거가 없었어요. 이미 이제 가족이 유학이긴 하지만 8년 전에 가서 정착이 돼 있었고, 주택도 거기서 구매를 이미 해놓은 상태고, 남은 아파트가 있어요. 남은 아파트만 하나 처분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주변 관계인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관계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그 관계를 잠시가 아니라 이민을 갈 때는 영원히 관계를 끊는 개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들이 조금은 힘들었죠. 친한 친구도 있고, 또 우리 형제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이웃 나라가 아니잖아요. 태평양을 질러서 가서 10시간을 가야 되는 머나먼 나라거든요. 캐나다 어디로 가신 거예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입니다. 가시고 나서의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관광 모드였죠. 놀러 가는 기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갔었잖아요. 막상 가니까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직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한인지가 있었어요. 신문 같은 거.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구직 활동을 많이 했었죠. 당시만 해도.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취업을 많이들 하긴 하는데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취업 활동 때문에 별로 생각이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그럼 한국 떠나실 때도 가셔서 일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떠나신 아유, 거였어요? 물론이죠. 근데 단지 집사람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서 부딪혀라. 열려 있다.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 부딪히면 된다. 그래. 근데 모든 이민자들이 그렇거든요. 계획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가서 맹목적으로 부딪히는 사람들도 무대뽀적인 사람들도 또 간혹 있어요. 저처럼. 영어 잘 하세요? 영어 못합니다.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또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게 제일 아쉬움이죠. 처음 가셔서는 초반엔 좀 좋지 않으셨나요? 솔직히 좋은 감정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미래에 대한 거, 그러니까 취업에 대한 불투명성, 언어에 대한 장벽, 문화에 대한 장벽, 모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죠. 막상 가니까 그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얘기죠. 처음에 어떤 걸 먼저 하셨어요? 처음에 한인 신문을 보고 가드닝, 잔디 깎고, 보통 잔디죠. 우리나라에서는 정원도 꾸미고 돌 갖다 꾸미고 나무도 식수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 가정들마다 뜰이 넓으니까 그런데 잔디를 깎는 일들을 많이들 한인 사회에서 해요. 좀 힘든 일들이죠. 그걸 먼저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이민을 가면은 한 10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져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안정을 찾는다 그러죠. 그래서 그 일을 선택할 여지도 없었어요. 그냥 자리가 있으니까 그냥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는 그래도 이사님이셨는데 하시기가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죠. 이민을 가면은 모든 걸 다 집어 던져버려야 되거든요. 옛날엔 내가 과거에는 어땠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이민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민사회를 가서 보면은 정말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상상 이외로 고위층에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청소도 하고, 가드닝도 하고, 그릇도 닦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은 페이는 어느 정도 됐어요?
캐나다 지금 페이는 한 17불 정도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보통 시간당 한 10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드닝은 한 12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좀 힘든 일이라 2불을 더 지급을 해줬었던 거로 기억이 돼요. 하루에 몇 시간 일하셨어요? 하루에 이게 시간이 없어요. 어떤 거는 2시간 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진짜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 2시간 하면 2시간 끝나는 거로 그날은 끝. 그래서 평상시에 일을 많이 주는 거는 행복하게 생각을 하죠. 왜? 돈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가드닝 일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한 1개월 정도. 뭐 그냥 맛배기만 본 거죠. 한국에서 잘 나가셨던 분들,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셨나요? 금연권에 있는 지점장님도 있었고, 군에서 영관급으로 예편하신 분도 있었고, 교수하신 분들도 있었고, 전문성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요. 그 가드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기억나는 취업 활동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 그게 끝나고 나서 제가 식당에서 그릇 닦는 거 디시워셔라 그러죠. 그것도 해봤고, 헬퍼도 하면서 캐네디언 회사에 진입을 했어요. 캐나다에서 캐네디언 회사에 진입한다는 거는 로망이거든요. 이 교민들 사회에서는. 왜냐면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로 만족스러운 직장을 들어갔으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것들이죠.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고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거기는 윈도우 만드는 회사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유리 창문, 틀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였었는데 전량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 중견 회사 정도 됩니다. 제가 거기서 영업은 못 하잖아요. 생산 쪽이죠, 생산 쪽.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처음에 가니까 막 허드렛 일을 시키더라고요. 야적장 앞에 있는 거를 자재를 정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부자재가 들어가거든요. 이 알루미늄 틀에. 그러면 그 구멍을 뚫는 일이 있어요. 요만한 경첩 같은 거가 한 뭐 몇만 개씩 있어요. 그거는 이제 드릴로 뚫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것만 뚫다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더라고요. 왜? 그냥 일하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 그 일이라도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영구적으로 그것만 뚫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때는 들었거든요. 아마 모를 거예요. 이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조기 퇴근을 해요. 그런 회사가 많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일이 없어도 한 달 월급 제지 않습니까? 세러리맨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시간당 페이를 지불을 하기 때문에 일이 없으면은 조기 퇴근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왕 왔으니까 8시간 풀타임을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의 두려움은 또 사실이 있죠. 구멍만 뚫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언어 영역이 안 되잖아요. 말을 자꾸 시켜오면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혼자 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거가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됐던 거죠. 당황되진 않으셨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고 갔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은 없지만 아내나 주변 사람들 경험을 토대로 가끔 캐나다 방문을 할 때 교민들한테도 들은 얘기도 있고 그런 문화적인 시스템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는 갔죠. 캐나다에서 총 몇 년간 사신 거예요? 딱 10년 된 것 같으네, 10년. 10년 사시면서 몇 종류의 일을 해보셨어요? 저는 한 10가지 넘게 해본 것 같은데요. 거의 20가지 이상 해본 것 같아요. 나열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가드닝 했죠. 그 다음에 디시워셔, 그 다음에 식당 헬퍼 했었죠. 그 다음에 캐네디언 직장 다녔었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도 했었어요. 2가지를 했었어요. 커피숍도 했었고, 그 다음에 스시집, 식당도 했었고, 그러다가 또 그게 안 돼가지고 한국인 회사도 다녔었고, 그 다음에 이 종교 시설에도 근무를 했었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거기는 롱타임이라는 게 없어요. 기업을 오랫동안 다녀야 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돈을 조금 더 줄 수 있고, 일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는 데가 선택의 폭이 더 넓은 거죠. 일 안 해보셨던 기간은 없으세요? 일 안 해봤던 기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이죠. 끊임없이 노력해줘야 또 애들도 또 편한 마음으로 공부도 할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이 집에서 쉬면은 좀 모양새가 좀 그렇죠. 캐나다 생활을 정리를 해보시니까 음. 어떻게 살아오신 것 같으세요? 어떻게 살았냐보다는 이민을 하는 거에 대한 체질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지금 기존의 이민 사회에서 계속 삶을 영위해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좋대요, 그 생활이. 근데 저는 별로 좋은 걸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은퇴를 하면은 한국에 와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그걸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민을 추천해 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별로 추천을 해주고 싶지를 않아요. 이민을 가야 되겠다는 뚜렷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담은 해드릴 수 있고 조언은 해드릴 수 있지만은 추천까지는 좀 마음이 내키지를 않네요. 가장 어려운 건 어떤 거셨어요? 가장 어려운 것들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언어, 이 환경, 문화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어려운 점이 뭔지 모르시죠? 반문화입니다. 반문화. 그러니까 반문화가 뭐겠어요? 노래방도 있고 술 한잔 먹고 2차 가고 이렇게 밤에 이 문화가 좀 돼야 되는데 거기는 퇴근이 되면 도시가 조용합니다. 그리고 가족 문화 중심이다 보니까 술 문화가 없어요. 술이 비싸기 때문에 식당에서 술을 먹으면은 소주 같은 거 한 병에 보통 20불, 한 2만 원 정도 받으니까 거기다 팁 주고 음식 시키고 이러면 완전히 양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사실 소주 하나 사다 놓고 마음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남자들의 그 반문화적인 술 문화적인 것들이 좀 많은 제약이 있죠. 물론 술을 안 좋아하는 남자들은 체질상 거기가 맞을 수도 있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주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비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양주를 사서 맥주가 독한 거 있어요. 8.5%. 거기에다 양주 한 잔을 타서 이렇게 대신하는 거. 근데 경제성에서 월등하죠. 소맥이 아닌 양맥. 왜냐면 양맥이 더 쌀 수가 있어요. 소맥은 더 비싸요. 왜냐면 소주 한 병에 10,000원인데 거기는 양주 그만 안에 도수가 40도, 45도 되지 않습니까? 2배 정도의 양이 되거든요. 그 양주가 싸잖아요. 캐나다에선 한 달에 생활비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애들이 다 분가하고 저희 부부만 있을 때 보통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캐나다 이민을 퇴직 이후에 고려하고 계시다면 음. 어떤 얘기 해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그거는 좀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일단은 캐나다가 이민 정책이 되게 좀 힘들어졌어요. 이민 수를 많이 줄였고 새로 생겨난 어학 능력 테스트도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퇴직자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그 문호는 많이 개방이 돼 있긴 한데 이민을 갈 수 있는 그 방법에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불가능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는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사실 저는 다시 역이민을 오고 싶은 마음에서 왔습니다. 왜냐면은 연어들도 뭐 망망대해로 나갔다 태어났던 데로 와서 생을 마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저는 50년을 살았는데 어찌 거기가 내 나라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거기는 삶을 사는 동안에 수단의 나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갔을 때서부터 10년간 항상 그걸 그리워하고 살았거든요. 저는 한국 문화가 저한테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래시장 가면 서민들을 볼 수 있고 외국은 낯설죠. 근데 사람들은 캐나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캐나다 내에서도 그럴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항상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자기네들도 캐나다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제 마음은 항상 한국이 그리움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시골에서 살겠다. 한국의 시골에서 한번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게 된 겁니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좀 의도적으로 온 거가 있어요. 일단은 한국에 와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10년이라는 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많이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면 캠프회를 한번 가보자. 아는 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캠프회 가면 좀 더 많은 사람을 알 수 있지 않겠냐. 어떤 정치 이런 꿈을 가진 거가 아니라 거기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거기서 무언가의 일을 하나 주면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을 짧은 시간에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은 은퇴 후의 생활이 조금 롱런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죠. 거기서는 2개월 반 정도 되겠죠. 캠프가 개소되고 선거가 끝나고 폐단식을 갖고 이런 과정이 한 2달 반 정도 걸렸죠. 캠프 끝난 다음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캠프 끝난 다음에는 취업 활동을 한번 해봤어요. 아시는 분들 기업도 몇 군데 방문도 해보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업무 영역이나 급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취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다가 아시는 그 회장님께서 우리 회사 하나 신설된 데 있는데 그쪽에 와서 일을 해보면 좀 어떻겠냐. 그래서 그쪽에서 한 2달 근무를 했었습니다. 10년 전에 직장생활 하셨을 때랑 와서 보시니까 선생님을 대하는 사회적 시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민 갔을 때는 51살이죠. 캐나다에서 사실 50대를 보낸 거죠. 그리고 몇 년 차이로 60대 반열에 올라간 거죠. 그때는 제가 직책도 있었죠. 지금은 60대라는 시선, 곱지 않은 시선, 이 나이에 대한 시선, 그런 거에 대한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죠. 사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왔거든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그런 것들이 쌓여가더라는 얘기죠. 차츰차츰 스트레스가 되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느끼셨던 상황이 있으셨어요? 60대라는 것이 면접 과정서부터 시작이죠. 60대는 스펙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스펙도 저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도 60이 넘어서 좋은 스펙을 가지고 회사를 가도 그 스펙의 전문지가 아니고서는 그 스펙에 상응한 직무를 주지를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는 현장에 가서 이 일만 이 나이에 시켜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는 개념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는 얘기죠. 거기에서 생겨나는 좌절감 같은 거 너무 컸죠. 그게 상처겠죠. 한국에 안 왔었다면 그런 상처들이 없었겠죠. 알고는 왔는데 그 정도일지는 몰랐죠. 아는 분을 통한 기업의 취업이라는 거는 그래도 조금은 대우를 해주지 않을까. 내 스펙을 조금은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네들 이익적인 거를 먼저 챙겨가더라는 얘기죠. 결국 원하시는 취업은 못 하신 건가요? 그렇죠.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정적인 이유는 너무나도 지나친 나이에 대한 사회 시선이 틀에 박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말로는 브라인드 채용 문화가 구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성별을 이력서에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를 통해서 재취업을 하지 않는 이상 취업을 할 때 면접 기회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한 300통 정도의 이력서를 보내본 것 같으네요. 한국에서요? 예. 근데 딱 한 군데 연락이 왔었습니다. 어떤 직종이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거주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직장에 안정이 되면은 여기다 거주지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하겠지만 인천공항에 누님이 전원주택을 짓고 사세요. 그래서 한국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는 누님 집에 와서 살면 어떻겠냐고 누님이 제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공항 일을 검색을 해본 거예요. 공항 관리 공단이 아닌 하청업체들이라든가 협력업체들 그런 데서 연관된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얘기죠. 그 중에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인사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제 나이가 64년생으로 돼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일단은 면접 인터뷰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인사 담당자가 어떤 일인지를 한번 보고 인터뷰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비행기 기내에 탑승객들의 쓰는 용품들을 공급해주는 회사죠. 보안 구역 내를 통과해서 현장을 갔더니 물품이 굉장히 많아요. 탑승객이 써야 될 물품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거기 실장님이라고 딱 소개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인사 담당자가. 실장님이 여자분이었었는데 저를 보더니 인상을 팍 쓰는 거예요. 인사도 안 받고. 제가 나이가 그렇게 들어 보이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세요? 그래요? 60인데요. 그랬더니 인상이 찌부러져 있어요. 그러더니 저기 있잖아요. 저 물품이 한 300가지 되는데 저거 다 기억해낼 수 있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시켜만 주시면 3시간이면 기억해내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오기로. 그랬더니 저쪽에서 젊은 친구가
수레로 해갖고 뭐를 나르고 있어요. 저 친구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허리가 아프다래요. 젊었는데도. 아니, 저 젊은 사람하고 저하고 같습니까? 단지 나이만 갖고 비교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인사 담당자가 나이를 통과해가지고 인터뷰를 요청해서 온 건데, 왜 나이를 갖고 그러시죠?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쪽, 근데 이게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실례지만 올해 몇 살이세요? 그랬더니 65년생이랍니다. 그 저하고 한 살 차이거든요. 이제 퇴직을 앞둔 여자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나이를 갖고 따지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왔어요. 그 인사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불렀죠. 이게 뭡니까? 당신이 나이에 대해서 통과를 시켰고 면접을 하는데 저쪽에서는 지금 나이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처를 입었죠. 야, 대한민국은 더는 60대가 술자리가 없구나.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실장이라고 하는데 30년 됐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네요. 아니, 실장님도 나이가 많으신데요? 만만치 않으신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랬지 아세요? 저는 30년을 여기서 근무해 왔습니다. 자기는 경험이 있다는 얘기고, 너는 이제 나이 먹어갖고 대등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관계 아니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64년생이에요. 1년 차이죠. 내년이면 그 여자분은 퇴직 연령이거든요. 그 회사 총괄하는 인사 담당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전반적인 걸 경험하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나이가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10년만. 딱 그 생각이었어요. 10년만 되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잘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는 낙인이 찍혔어. 60이라는 낙인은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낙인이에요.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이 나이에 내가 갈 길이 없구나. 단 한 가지는 있었어요. 돈이 있어서 자영업하면 가능하겠죠. 이미 많이 겪으셨을 수 있을 일이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어떤 얘기 해주시고 싶으세요? 보통 60세가 되면은 사실 더 돈이 많이 들어갈 나이긴 하거든요.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바짝 벌어갖고 바짝 노후 준비를 해야 될 나이란 말이죠. 그 전에는 이제 애들 이제 교육시키고 막 장가 보내고 그랬던 또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추척해 놓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존감만은 갖고 살자. 그리고 뻔뻔하게 살자. 한국은 뻔뻔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뻔뻔해야 여기 가서도 막 뻔뻔하게 밀어붙이고 하면서 자기 거를 챙겨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목 때문에 뻔뻔스러움이 없잖아요, 보통들. 근데 뻔뻔스러우면 되겠더라고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말로는 하는데 아직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그게 제 단점입니다.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저도 사니까. 보통 제공되는 처우 수준이 어느 정도였나요? 여기 한국이요. 네. 수준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책정되어 있잖아요, 금액이. 얼마를 원하세요? 희망연봉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거 제시하고 아니면 말고 이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월급으로 따지면 200만 원에서 250만 원, 그 이상이 없어요. 근데 300만 원 준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6일금 뭐 좀 이렇게 힘든 일 이런 것들이더라는 얘기죠. 아직은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그러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신 건가요? 달성 못했죠. 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는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은 여기 큰아들이 사니까 가끔 여행 모드로 와야 되겠지. 또 가서 생활하다 보면 아직은 그래도 활동할 시기이기 때문에 기회를 또 잡으려고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왜? 좀 멀리 있더라도 리모컨 작동을 할 수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은 있는데 집에서는 그 생각을 알고 있다면은 실망스럽겠죠. 완전히 한국에 대한 미련을 다 증식시켜버리고 온지 알고 있는데 또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방황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10년 동안 방황 많이 했거든요. 그걸 아내가 너무 힘들어 했거든요. 그걸 참아준 아내한테 되게 감사하죠. 다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네. 어떤 마음 드세요? 뭐 담담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생활했던 데이기 때문에 낯선 곳은 아니죠. 또 제 집이 있잖아요. 더 이상 짐을 싸지 않아도 되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국적은 어떻게 되세요? 몇 년 전에 캐나다 국적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캐나다 연금도 받으시나요? 그렇죠. 당연히 받죠. 그게 제일 관건이었죠. 연금을 타기 위한 국적 취득이. 언제부터 얼마 정도 받으시나요? 보통 65세로 세팅이 돼 있죠. 직장 생활에 저처럼 한 10년 하고 일했던 사람들은 사회 기여도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나 직장 생활을 안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150만 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부부당 그렇게 되면 3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국가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지원책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한국에서 국민연금은 안 받으시나요? 한국에서도 받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88년도에 국민연금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제가 51세까지 갈 때까지 국민연금을 해놨던 게 있는데 그게 국적 불문하고 이번에 와서 국민연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63세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일시 수령 안 하셨어요, 당시에? 일시 수령을 해갔죠. 일시 수령을 해갔는데 제가 거기에 히스토리가 좀 남아있어요. 기업에 흔적이 하나가 남아있어. 돈이 좀 남아있어요. 국민연금에. 근데 그거를 일시불로 갚으면은 63세서부터 돈이 나온다고 합니다. 갚아야 나오는 거예요? 예. 많지 않으니까요. 얼마 정도 나오나요? 연금이 이번에 데이터를 준 거 보니까 한 12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일시도 상환을 했을 때 그렇죠. 상환을 해야 충족 요건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캐나다 국적이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제가 떳떳하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희망적이지 않은 얘기도 하고 이러겠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라는 생각도 있고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국민연금이 펑크가 나갖고 고갈되면은 안 되지 않겠냐라는 불신임도 있죠.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고, 저도 그 불신 때문에 사실은 일시불로 타간 거거든요. 개인연금은 안 드셨어요? 저는 굳이 개인연금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열심히 벌어갖고 저축해갖고 그걸 노후로 써야지 보험으로 대처한다는 건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 개인연금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노후는 대비하셨나요? 노후는 그게 대비 아니겠습니까? 국적 땄으니까 국가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인정을 해주니까 그게 라이센스죠. 교민사회에 있는 분들은 캐나다 국적을 라이센스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쉽게 얻을 수 있는 라이센스가 아니거든요. 그 국적을 얻으려고 하면 과정이 엄청난 디테일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냥 툭 너 캐나다 국적 가질래 이게 아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은퇴에 대한 보장책일 수가 있겠죠. 그럼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별로 없으시겠네요?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국가에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 대우를 해주니까 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죠. 캐나다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한 달 생활비는 가족 수에 따라 틀린데 지금은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한 25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든다 그러더라고요. 캐나다는 나이에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둘이서 일을 하죠. 일을 하면서 어렵지 않게 충당을 하죠. 파트타임도 있고 풀타임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파트타임은 두 개, 세 개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고요. 흔히 옛날에 그런 얘기들 하죠. 직업들을 몇 개씩 갖고 일을 한다고. 이제 그런 개념이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축을 하고 살아야 되고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되는가 아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충당하냐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캐나다 가 보니까 제일 놀랐던 거는 사람들이 통장에 돈이 없어요. 캐네디언들은.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살거든요. 그러면 꾸준히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일이 끊기면 굶어 죽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그 걱정이 없어요. 그게 생활화가 돼 있기 때문에. 통장에 몇백만 원도 없는 거예요. 문화가 틀리더라는 얘기죠.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먹고 산다는 얘기죠. 캐나다에는 정년이 어떻게 돼요? 제가 볼 때는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를 빼고는 특별한 사기업 이런 거는 정년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가 있어도 능력만 있으면 대우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정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은 가장으로서 힘이 있을 때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정한 정년퇴직이 60세이잖아요. 그러면 일 안 해도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근데 100세 인생에 60세가 젊은 나이가 됐고, 아직까지는 흔히들 얘기합니다. 한 10년 더 일할 수 있는 몸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아직도 몸이 건강한데 일도 안 하고 돈도 많지도 않은데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 애들 보기 좀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 아빠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싶은 거죠. 꾸준히 아빠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 일을 안 하면은 감성이 죽죠. 행동 범위가 되게 단순해지잖아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은 머리 써야 될 영역이 되게 넓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두뇌가 계속 일을 하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일이 안 되면 녹이 슬어가지고 쉽게 늙는단 말이죠. 그러면 사고 능력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늙은 사람이에요. 늙은 사람. 죄송하지만. 그냥 늙은이 취급받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요즘 60대들의 젊은 이유가 뭐겠어요? 70대도 젊은 이유가 뭐겠어요? 사회활동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쉰다는 데까지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최근에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한 거 뭐 있으세요? 있죠. 여기 보입니까? 좀 젊어 보이지 않나요? 여기가 이렇게 애교살이라고 있었어요. 젊은 날에는 그걸 멋있다 이렇게 봐줬거든요. 근데 애교살도 시간이 가니까 나이를 먹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축 처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젊어 보였던 제가 제 나이를 보는 거예요. 10년 전에 이럴 때는 막 10살까지도 젊게 봤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 나이를 알아맞히는 게. 근데 그게 속상하더라고요. 한국이 이게 성형 수술 선진화돼 있지 않습니까? 싸고 저렴하고 기술력 좋고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방검 수술이라기도 하고 지방 재배치 수술이라기도 해요. 그 두 개를 다 한 거죠. 지금 아직까지 얼굴이 불균형해요. 제가 과감하게 제 자신을 위해서 이번에 투자를 했습니다. 반응이 괜찮으면 또 해야죠. 예. 선생님 본인은 만족하세요? 만족스럽죠. 여기 보톡스를 맞고 갈까 그랬어요. 그건 일시적이잖아요. 근데 이건 아주 영구적인 거거든요. 더 이상 내 생에 수술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조금 더 피부가 처지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건 내 팔자죠. 더 이상 고침은 없죠. 지금 이거 성형을 한다는 것만 해도 젊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친구분한테 수술 권하시고 싶으세요? 권하고 싶습니다. 저번에 택시 운전사를 만났어요. 이분은 한 75세 정도 되어 보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저하고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봐도 75세인 거예요. 그걸 뭐겠어요? 조금만 자기한테 투자를 하면은 그분은 체력적으로 괜찮거든요. 외모상 주는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성형수술은 결국은 내 자존감을 찾는데도 보약이 될 수 있구나. 그걸 느낀 거죠. 또 어떤 활동 하세요? 저는 글 쓰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을 쓰는 거는 제가 젊었을 때부터 감성이 되게 풍부했어요. 낙엽만 져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글을 못 써도 감성이 있다 보니까 마음의 글을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캐나다 가니까 특별하게 문화 자체라든가 이런 것도 밤이 긴 나라잖아요. 겨울 기나긴 밤 뭐 할 게 없잖아요. 글을 쓰면서 우연을 삼고 글을 쓰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나를 활동을 시키더라는 얘기죠. 남대문 얘기를 쓴다. 그러면 지금 남대문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런 느낌으로 글을 쓰거든요. 10년 전에 떠나셨을 때랑 한국이 어떤 게 가장 많이 변화가 돼 있나요? 제일 먼저 로켓 배송 문화 있죠.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많은 공헌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오피스텔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복도를 걸으다 보면 눈이 쌓이듯 수북히 박스들이 쌓여 있어요. 이게 일단은 변해 있더라는 얘기죠. 캐나다는 그런 문화들이 천천히 진화되거든요. 그리고 이 도로들이 지하가 많이 돼 있어요. 터널. 강릉 이런 데 가는 거 바깥 세상을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지하로 가더라는 얘기죠. 지도상에 이정표가 달라졌어요. 제가 알던 길들이 없어졌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쁘게 살고 막 선진화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 있더라는 얘기죠. 끈끈한 인간미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깊어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대한민국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돈만 있으면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돈이 풍족하게 쓸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불평을 이건 우스갯소리고요. 일단은 여기민을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집도 없죠. 자동차도 없죠. 꼭 차를 가지고 다녀야 완성이 되는 관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못 해보고 한 거에 대한 불편함이겠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생각 같아서는 65세까지만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금 나올 때까지는. 근데 한 70세까지는 벌어야 되지 않겠냐. 연금 갖고는 살 수는 있지만 여행도 다녀야 되고 한국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돈을 저축을 해놓으면 좀 여유롭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뭐 80세까지도 될 수도 있겠죠. 캐나다 가면은 쉽게 일은 찾을 것 같아요. 여기처럼 정해진 월급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파트 잡도 있고 나이에 대한 제한을 안 두는 나라이기 때문에 능력만 있으면 10만 있으면 60이 돼도 40대 같은 10만 있으면 땡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직업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획 아닌 계획이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자기 복 자기가 가지고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복이라는 게 그냥 복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이 복을 갖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복이 오는 거고, 어떤 사람은 복을 찬다 그러잖아요. 행운이 아닌 기회가 오는 거죠. 그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한 거를 우리는 발로 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 모두 화이팅 하시고 기죽지 마시고 자존감 잃지 마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